보육원에서 자란 언니와 나, 재벌가에 입양된 언니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28살에 알게 된 진실은 바로 자신의 쌍둥이 언니가 재벌가에 입양되어 20년간 지옥 같은 학대를 당하다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바로 복수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깊은 생각에 빠지실 겁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지금 30살이고요. 제겐 쌍둥이 언니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언니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28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언니를 죽음으로 내몬 거였죠. 26년 전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고 낡은 보육원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낳자마자 도망쳤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아이들이었습니다. 보육원에는 다른 아이들도 많았지만 우리만큼 완전히 버려진 케이스는 드물었어요. 일란성 쌍둥이였던 우리는 정말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언니 서연이는 천사 같았어요. 하얀 피부에 크고 맑은 눈,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까지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죠. 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반면 저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활발하고 거친 성격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편에는 노골적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을 비롯해 보육원 선생님들은 언니만 예뻐했습니다. 언니를 보실 때마다 흐뭇해하시면서도 저를 보실 때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방문객들이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시선이 언니에게만 집중됐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하고 예뻐서 금방 좋은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실 때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다르셨죠. 서진이는 좀 더 차분해져야 할 텐데. 한숨과 함께 나오는 그런 말들을 7살 때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니는 선택받을 아이고 저는 남겨질 아이라는 걸요. 그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8살이 되던 봄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보육원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보육원 앞 좁은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 비싼 차는 처음 봤어요.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모피 코트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태도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평상시 당당하시던 분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인사하시는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도현이라는 그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 한 명을 데려가겠다고요. 마치 물건을 고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당연히 언니가 선택됐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언니는 그날따라 더욱 빛이 났어요. 완벽한 인사와 우수한 성적까지 그 부부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언니의 인사는 완벽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쁜 애 공부도 잘하니? 네, 전교 1등이에요. 최미정이라는 여자가 만족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완벽하네요. 이 아이로 정하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떠나면 진짜 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참을 수 없어서 뛰어나가 그 부부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한 명만 필요하단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냉혹했어요. 쌍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명만 필요했던 거죠. 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소진아, 미안해.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그 약속을 믿고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서 온 건 편지 한 통이 아니라 TV에서 본 부고 소식이었어요. 헤어지던 날 검은 차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저는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도 뒷유리창 너머로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언니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다른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만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매일 밤 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언니는 지금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언니에게서는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편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지만 점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18이 되자 저는 보육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언니를 떠올렸어요.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28살이 되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재벌가 딸의 자살 소식이었는데 그 이름이 한서연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정말 제 언니였어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20년을 기다렸던 언니가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언니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걸 말입니다. 언니의 장례식장에 몰래 들어갔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화려한 조화들 사이에 놓인 언니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하고 슬퍼 보였어요. 마치 살아있을 때도 이미 죽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지만 정작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구석에 숨어서 강도영과 최미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조문객들에게는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울증 탓으로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최미정이 눈물을 찔끔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가짜였어요. 연기였죠.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걸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언니 곁에 남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언니였지만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죠.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언니, 왜 연락 안 했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서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이분 유품인데요. 가족분들이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셔서. 상자 안에는 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두꺼운 일기장이었어요. 가족들이 버린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언니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2005년 3월 15일. 오늘 새 집에 왔다.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이제부터 완벽한 딸이 되어야 한다고.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무섭다.
입양 첫날부터 언니는 지옥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강도연의 폭력적인 통제, 최미정의 정신적 학대, 친구 사귀는 것조차 금지당한 외로운 나날들. 언니는 모든 걸 기록해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또 때렸다. 피아노 연주에서 실수했다고. 얼굴이 부어서 며칠간 학교에 못 갔다.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넌 우리가 키워준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 해. 나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걸까? 친구가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고등학교 때 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갔다. 정신과였다. 의사는 내가 우울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우울하지 않다. 그냥 무서울 뿐이야.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한 약들이다. 먹으면 머리가 멍해진다. 의사와 아버지가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 돈 봉투가 오갔다. 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통제하기 위해서요. 대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선 볼 사람을 정했다. 40대 중반의 아저씨다. 거절했더니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멍이 들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뭔데 감히 거절해? 우리 돈으로 큰 주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고 있어. 매일매일 조금씩. 나는 인형이 아닌데 왜 인형으로만 보는 걸까? 서진아, 미안해. 언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언니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걸요. 강도현과 최미정이 20년에 걸쳐 언니를 천천히 죽인 거였어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순수했던 언니를 그런 식으로 괴롭힌 악마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언니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이죠. 언니의 일기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언니를 그렇게 괴롭힌 악마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먼저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강도현과 도현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도현그룹의 회장이었고, 언론에서는 항상 모범 기업인으로 소개됐어요.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인,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경영인, 모범적인 가정의 아버지.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최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명한 사교계 인사였고 각종 자선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던 거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 도현그룹 직원 하나가 의문사했다는 작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던 직원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기사에서는 도현그룹 하청업체 사장의 자살 소식도 있었어요. 도현그룹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큰 손실을 본 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도현 주변에는 의문스러운 죽음들이 꽤 많았더군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언니가 다녔던 학교부터 찾아가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사립학교였는데 다행히 언니 담임 선생님이 아직 그곳에 계셨어요.
선생님을 만나 언니의 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서연 학생 말씀이시죠? 참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언니 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언니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항상 혼자였대요.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한 번은 상담을 해보자고 했는데 서연이가 거절했어요. 왜요? 부모님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부모님이 엄격하신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대학교 동기들도 만나봤습니다. 언니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은 우수했지만 대인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서연이는 항상 긴장해 있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멍든 자국을 봤어요. 팔이나 어깨에. 정말요? 네. 물어봤더니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증언들을 모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언니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강도현과 최미정이 만든 살인이라는 걸요.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면 승부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거였죠. 적을 무너뜨리려면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새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도연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했고 내부 사정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언니와 가까웠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내야 했죠. 언니 일기에서 몇 번 언급된 이름이 있었어요. 윤태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윤태민 씨는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강 회장의 딸로만 보는데 오늘 태민 씨가 내 상처를 봤다. 아무 말은 안 했지만 걱정하는 눈빛이었어. 태민 씨에게 고마워. 그가 없었다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저는 이 윤태민이라는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언니에 대한 진실을 더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에서 도연그룹 임직원 명단을 찾아봤더니 비서실에 윤태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태민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도연그룹 본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관찰한 결과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저는 그 카페에서 며칠을 기다렸고 드디어 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윤태민 씨 맞으시죠?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서연의 동생 한서진입니다. 그 순간 윤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우리는 조용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언니 일기의 내용 일부를 언급했어요. 그제야 윤태민은 제가 진짜 언니의 동생이라는 걸 믿었죠. 윤태민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연의 비서실장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언니의 학대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다고 했어요. 강도연이 언니를 때리는 소리, 언니가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언니의 죽음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동생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정말 그리워했어요. 윤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강도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윤태민에 따르면 강도연은 완전한 사이코패스였다고 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겼고 특히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에게 완벽한 희생양이었던 거죠. 최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여성을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잔인하고 냉혈한 인간이었다고 해요. 윤태민은 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들려줬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언니가 그에게 말했다고 해요. 태민 씨,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윤태민은 언니를 말렸지만 이미 언니의 마음은 결정된 후였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언니 죽음 당일의 상황이었습니다. 윤태민은 그날 강도연이 언니와 큰 싸움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정략 결혼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강도연은 언니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 같은 건 내가 키워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해. 이제 너가 할 일은 시집가서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는 거야. 언니는 그날 밤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유서도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윤태민은 그 광경을 멀리서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더 분노가 치민 건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강도영과 최미정은 언니가 죽자 오히려 안도했다고 해요. 골치 아픈 문제가 사라졌다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장례식도 체면 치레로 치렀을 뿐 진짜 슬퍼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느낀 것과 같았습니다. 윤태민은 자신도 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자책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도 강도연의 권력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잘못 행동했다가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윤태민에게 복수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강도현과 최미정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죠. 윤태민은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그들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윤태민은 결국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도 언니에 대한 죄책감과 강도연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강 회장의 죄상을 폭로하고 싶었어요. 윤태민은 도연그룹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도연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회사 기밀까지 모든 걸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이미 강도연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의 죄상을 폭로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내부 협력자가 생겼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거죠. 복수를 위해서는 적의 내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신하기로 결심했어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화장법도 달리 배웠습니다. 언니와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도록 신경 썼죠. 다행히 이란성 쌍둥이라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윤태민의 도움으로 도연그룹 자회사인 도연물산에 취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격리부 신입사원 자리였어요. 제 이력서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짜 학력과 경력까지 준비했죠. 윤태민이 인사팀에 있는 지인을 통해 모든 걸 처리해줬거든요. 첫 출근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의 기회가 가까워졌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언니를 괴롭힌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거니까요. 회사에서의 첫 몇 주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성실한 신입사원 역할을 충실히 했죠. 그런데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선배 직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누군가와 비슷한데 예전에 회사에 견학 온 회장님 딸과 닮으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런 분 모르는데요. 그런데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직원들일수록 더 심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언니가 살아있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최미정이 회사에 나타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가끔 강도연을 만나러 회사에 왔는데 그날 저와 마주쳤거든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최미정은 저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비서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윤태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미정이 인사팀에 당신 정보를 요구했어요. 신입사원 중에 이상한 애가 있다고 자세히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대요. 저는 긴장했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미정의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비서들을 통해 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점심 먹는 곳부터 퇴근 시간까지 모든 걸 체크했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거든요. 격리부에 있다 보니 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도연그룹의 장부에는 수상한 지출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컨설팅비, 후원금 명목의 거액 지출들이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대부분이 강도연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돈이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언니와 관련된 지출이었습니다. 언니가 죽기 직전까지 정신과 치료비가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일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언급이 없었어요. 윤태민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도연이 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정신과에 데려가서 약물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하더군요. 언니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더 파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연에게 반항하는 직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됐다고 해요. 저는 이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최미정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제 과거부터 가족관계까지 모든 걸 파헤치려고 했죠. 다행히 윤태민이 미리 준비해 놓은 가짜 신분이 완벽했기 때문에 쉽게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어느 날 강도연이 직접 저를 불러들였거든요. 회장실에 올라가라는 지시였어요. 그 순간 저는 들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언니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버텨야 했으니까요. 회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공간이었거든요. 강도연은 책상에 앉아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잔인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강도연은 저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등등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답변들이었거든요. 가족은 어떻게 되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지? 부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강도연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관찰했고 언제든 정체가 들통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커져갔어요. 강도현과의 면담 이후 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증거 수집도 가속화해야 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윤태민의 도움으로 회사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밤늦게 회사에 남아서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도연그룹의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어요. 수십억 원 규모의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려지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용도였습니다. 대부분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무원들까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어떻게 이렇게 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니와 관련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보안이 철저한 폴더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언니의 의료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언니는 16살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니가 정신병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강도연이 언니를 통제하기 위해 강제로 병원에 보낸 거였거든요. 의료진들도 강도연의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써준 거였죠. 가장 끔찍한 건 약물 투여 기록이었습니다. 언니는 수년간 정신안정제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야 했어요. 그것도 성인 기준량을 10대에게 투여했던 거죠. 이런 약물들이 언니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 파보니 이런 일이 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도연에게 반항한 직원들,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됐더군요. 정신병자로 몰아가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게 그의 수법이었던 거죠. 어느 날 밤 저는 더욱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강도연의 개인 금고에 보관된 CCTV 영상들이었어요. 언니가 죽기 전날 밤의 영상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강도연이 언니를 협박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언니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강도연은 언니를 내려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대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너 같은 건 내가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이제 내가 할 일은 시집가서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는 거야. 말을 안 들으면 정신병원에 평생 가둬버릴 거야.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였죠. 이 영상은 언니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강도연이 만든 살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최미정의 개인 계좌 내역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언니가 죽은 후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더군요.
언니 모르게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놓았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보험금의 일부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어요. 비밀 계좌들이었습니다. 최미정은 언니의 죽음으로 수십억의 돈을 벌어들인 거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강도현과 최미정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완전한 괴물들이었어요. 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간들이었죠. 가장 끔찍한 발견은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언니가 죽은 직후 그들이 나눈 대화였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강도현이 최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네.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최미정도 대답했어요. 보험금도 나왔으니 오히려 이득이야. 애초에 돈 주고 산 거니까. 손해볼 건 없지.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언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던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이런 인간들을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최미정이 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한 거예요. 그녀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심지어 제가 야근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회사를 나오는데 검은 승용차가 저를 따라오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급히 윤태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위험해요. 최미정이 저를 미행시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요. 이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집한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계획해야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으니 이제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언니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언론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강도현과 최미정 같은 권력자들은 언론도 조작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태민과 상의한 결과 검찰과 국정감사 자료로 동시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도 제보해서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그들도 막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강도현과 최미정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똑똑히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기회는 곧 왔습니다. 도연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직원 신분으로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직접 대면할 때가 온 거죠. 파티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저를 맞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강도현과 최미정이 주인공처럼 서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미정이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현도 저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저는 강도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한서진입니다. 한서연의 동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도현과 최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최미정은 거의 기절할 뻔했죠. 그들은 언니에게 동생이 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증거도 가지고 있죠. 강도현은 당황했지만 곧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라니.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우울증으로 자살한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CCTV 영상도 봤어요. 언니를 협박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보험금 사기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최미정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저 아이가 말하는 건 다 가짜야. 우리 딸은 우울증으로 자살한 거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파티에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제출해 놓았거든요. 윤태민이 내부 고발자로 나서기로 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도연그룹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입양아 학대, 보험금 사기 등 모든 범죄가 낱낱이 공개됐어요. 특히 언니를 협박하는 CCTV 영상은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도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소용없었죠. 검찰은 즉시 도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강도연과 최미정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법정에서 강도연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윤태민을 비롯한 수많은 증인들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특히 언니를 치료했던 의사들도 강요받아 거짓 진단서를 썼다고 실토했어요. 최미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교계 지위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모든 모임에서 배제됐어요. 그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던 그녀가 진짜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였어요. 도연그룹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해체 수순을 밟게 됐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건 강도연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강도연이 법정에서 저에게 소리쳤을 때였습니다.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야. 가짜다. 사기꾼이야. 판사가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지만 강도연은 계속 소리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던지 과거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재판 결과 강도연은 징역 20년, 최미정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자금 조성, 입양아 학대, 보험금 사기 등 모든 죄목이 인정됐어요. 그들의 전 재산도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윤태민은 내부 고발자로서 면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는 제게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양심의 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도현과 최미정은 감옥에 갇혔고 도연그룹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니를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대가를 치렀죠. 저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저는 언니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언니, 내가 해냈어. 언니를 괴롭힌 그 사람들에게 복수했어. 저는 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복수 계획을 세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속에 공허함만 커져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무너뜨려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벌했어도 언니는 여전히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니의 일기장을 태우기로 한 거예요. 그 일기장은 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지만 동시에 언니를 계속 괴롭히는 족쇄이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집 마당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일기장을 한 장씩 태우기 시작했어요. 불꽃이 종이를 핥으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의 아픈 기억들이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장을 태우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로 편히 쉬어.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일기장이 모두 타서 제가 되자 저는 그 죄를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언니의 고통도 함께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짜 신분을 버리고 본래의 한서진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복수에만 몰두했던 지난 몇 년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윤태민은 가끔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도 새로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던 동지들이니까요. 어느 날 윤태민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복수는 생각보다 허무한 것 같아요. 윤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언니 기일이 되면 저는 꼭 성묘를 갑니다. 그때마다 언니에게 근황을 보고해요. 새로 만난 사람들 얘기, 재미있게 본 영화 얘기, 맛있게 먹은 음식 얘기까지 사소한 일상들을 들려드리죠. 가끔은 언니가 살아계신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복수를 끝낸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좋아했을 만한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에요.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면 언니 얘기를 들려드리기도 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지만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복수하고 나서 정말 시원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허무하더라고요. 복수는 잃어버린 걸 되돌려주지 않아요. 그 손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처럼 통쾌한 결말을 기대했을 텐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복수라는 게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가끔 강도현과 최미정 소식을 듣습니다. 둘 다 감옥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최미정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강도현은 다른 죄수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소식을 들어도 예전처럼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대신 제가 집중하는 건 언니의 좋은 기억들을 되살리는 일이에요. 어릴 때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언니가 저에게 해주던 따뜻한 말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해요. 그럴 때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거든요. 카페에 언니 사진을 한 장 걸어놨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언니가 정말 순수하게 웃고 있던 모습이에요. 손님들이 가끔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제 언니라고 대답해요. 최근에는 입양 관련 상담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언니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치유였다는 걸 말이에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핏줄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때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핏줄로 이어진 사랑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언니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와 용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